안녕하세요. 상식이 돈이 되는 지식스쿨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377표 당선자로 결정됐습니다. 이변은 없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 차기 총리가 될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득표율 70%로 스가 요시히데 장관이 압승했습니다. 일찌감치 스가 전 장관이 총리에 당선되는 분위기에서 일본 정치계 관심은 2위 싸움에 쏠렸는데요. 그 이유는 포스트 스가 때문입니다. 특히나 기시다 후미오 정조 회장과 이시바 시게루 전 간사장 중 누가 2위를 하느냐에 따라 스가 총리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9월에 차기 총리를 누리는 두 유력한 정치인의 운명이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 시절 사임 직전만 해도 여론조사 1위를 달리던 이시바 전 간사장이 3위를 한 겁니다. 일각에선 일본 국민들의 민심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이런 순위가 아베의 작품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이면 대체 일본 정치계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까요? 영상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전 세계가 인정하는 가치 투자자 워렌 버핏이 인정한 바로 그 책 오른쪽 버튼을 눌러보세요.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2위인 기시다 당 정조 회장은 89표를 받으며 후보 측의 예상보다 20표를 더 받았습니다. 그리고 3위면서 꼴찌가 된 이시바 전 간사장은 68표를 얻었는데요. 지방표에서 30%를 받으며 선전했지만 이름값에 크게 못 미치는 결과였죠. 특히나 이시바 후보는 지난 2018년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지방표 45%를 얻으며 아베 총리를 위협한 인물이었기에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더욱더 논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일단 이런 결과가 나온 이유를 알기 전에 일본의 선거 방식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까요? 우리나라는 국민이 직접 국가의 리더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직선제죠. 하지만 일본은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집권당 총재가 정부 수장인 총리직을 맡습니다. 따라서 자민당 당원과 자민당 국회의원, 자민당 지자체 대표가 자민당의 총재를 새로 선출하면 그 사람이 바로 총리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베의 영향력을 받는 자민당 지도부는 이번엔 아베의 갑작스러운 사태로 긴급 상황이 됐기 때문에 선출 과정을 최소한으로 생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때문에 당원 투표를 생략하고 자민당 국회의원과 지자체 대표끼리 약식 선거로 총재를 선출한 거죠. 여기서 당원 투표가 생략된 건 사실상 모든 국민이 제외되고 극소수의 정치인들만의 투표로 나라의 수장을 뽑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선거 방식에 이시바 전 간사장은 지난 30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방식으로 총재를 선출해서는 안 된다며 당원 투표를 해야 한다고 밝혔고, 심지어 아소파 소속인 고노 반의장도 당원의 목소리도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 방식이 이상하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했죠. 또한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마저도 국민과 함께 국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도자를 뽑아야 한다며 당원 투표 실시 요구를 담은 서명을 받아 당 지도부에 제출했었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상황은 바뀌지 않았고 극소수의 일본 정치인들만의 투표로 일본의 새 총리는 스가로 결정되었습니다. 분명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지만 정부 수장인 총리를 뽑는 선거에 이런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투표 기회가 제외됐는데요. 그럼에도 국민들은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아베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물러나자 동정론이 급증하면서 아베 내각 국민 지지율은 폭등의 60%를 돌파했죠. 자민당 지지율도 11.2%나 올라 43.2%로 집계돼 아베 정부 출범 이후 최고치를 찍으며 기록을 갈아치웠는데요. 일본 국민들은 이리저리 휩쓸리기만 하면서 사실상 자신들의 권리도 제대로 지키지 못해 이러한 기현상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에 해외 네티즌들은 결국 일본이 수준 미달의 국가라는 의미의 유사국가, 유사민주주의 국가가 됐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정치에 아예 관심 없는 일본 국민들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전혀 민주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표하는 일본 정치권이나 그들의 수준은 모두 다 거기서 거기 도찐 개찐인 거죠. 일본의 수준이 낱낱이 까발려지는 상황에서 그동안 아베 정부의 비판 목소리를 내온 이시바는 국민의 지지도가 높았지만 경계의 대상이 돼버렸고 당내 파벌이 약한 탓에 3위에 머무를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포스트 스가를 노리는 2위인 기시다 진영에선 마치 승리한 것 같은 분위기가 형성됐죠. 15일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정조 회장은 자신의 진영에서 결과 보고를 하면서 오늘부터 총리 총재를 목표로 다음 걸음을 디디고 싶다고 말했는데요.
이번에 처음 자민당 총재에 도전한 기시다 정조 회장이 내년에 재도전하겠다고 선언한 셈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79표를 받은 기시다 진영은 당초에 55표를 예상했었는데요. 자민당 7개 파벌 중 5개 파벌이 스가 지지를 선언했고 나머지 한 파벌은 이시바파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다시 주목할 점은 자민당 내에 파벌이 나눠졌다는 건데요. 일본은 이걸 당 속의 또 다른 당이라며 파벌 정치를 드러내는데 이런 정치 방식은 후진적이며 부끄러운 정치 문화임에도 일본은 그다지 개의치 않고 있죠. 심지어 매주 목요일마다 모든 파벌이 동시에 각각 점심 식사를 하며 대놓고 자기들끼리 친목 모임을 가지는 게 전통처럼 자리 잡혀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당초 기시다 정조 회장을 후계자로 주목해왔었고 반대로 이시바 전 간사장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요미우리 신문에서는 자민당 내부의 중견 의원들로부터 총리의 측근들 모두 기시다 씨에게 표를 줘 포스트 스가로 밀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즉, 정적인 이시바 전 간사장이 2위를 한다면 포스트 스가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텐데 이를 막기 위해 아베 총리가 측근 의원들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한편 이시바 진영에선 이번에 4번째로 자민당 총재에 도전했지만 최하위인 3위에 그치며 낙담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또 당내 한 강요 경험자는 이시바 후보는 반 아베만으로 해왔기 때문에 아베가 없어지면 막다른 길에 몰려 결국 힘을 잃을 것이라며 냉담한 평가를 했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결국 아베 측이 자신에게 반하는 이시바의 정치 생명을 완전히 꺾어버리려는 공작에 불과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2위인 기시다도 총리가 된 스가도 이시바와 다르게 모두 아베의 측근이기 때문이죠. 이를 두고 일각에선 그냥 아베가 자리에서만 물러났을 뿐 사실상 그 주류 세력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며 권력 돌려먹기 중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미 일본 언론에서조차 아베와 스가를 합친 아베스라는 용어까지 나온 상황이죠. 심지어 스가는 아베의 친동생인 기시노부오를 중의원으로 가용하며 노골적으로 변화보다는 아베 정권의 계승과 정치적 안정을 택했습니다. 자민당 총재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스가는 개혁을 입에 올리긴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아베의 정책을 계승하는 데에만 무게중심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죠. 실제로 16일 출범한 스가 신내각만 봐도 얼마나 아베 정권을 그대로 이어받으려 했는지 그 의준이 바로 보입니다. 스가 신내각도 일본 우익의 본류인 일본 회의의 영향력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가 내각 강요 20명을 일본 회의 국회의원 간담회 명단과 비교해본 결과 무려 14명이 일본 회의 간담회 소속이었죠. 또 스가 총리 본인을 포함하면 21명 가운데 15명으로 늘어납니다. 이는 직전 아베 제4차 내각이 강요 20명 가운데 15명이 일본 회의 소속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스가 내각에서도 일본 회의의 영향력이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스가 내각은 아베 내각 강요의 절반을 그대로 기용하면서 주요 정책을 이어받을 예정인데요. 특히 아베노믹스는 스가 총재가 직접 더욱 진전시키겠다고 한 만큼 스가노믹스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일본 은행과의 관계를 아베 내각 때처럼 유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심지어 스가는 경제활동 회복을 코로나19 관리와 병행하겠다며 기업의 고용 보호, 사업 지속성 등을 지원하기 위한 230조엔 규모의 경제정책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이는 아베노믹스의 세계의 화살축 중 하나인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부양을 대표하는 정책이죠. 또 통화 완화와 관련해서도 일본 은행과의 몰디브는 2월 27일에 한국을 정격 입국 금지시켰습니다. 당시 코로나19가 한국에 급속히 확산하면서 인도양의 섬나라 몰디브는 자국의 안전을 위해서 처음에는 대구를 입국 금지시키더니 경북, 경남, 서울, 부산, 경기까지 확대했습니다. 몰디브는 코로나가 확산되면 국가의 특성상 치명적인 의료 붕괴가 올 수 있는 상황이므로 한국에 선제적인 대응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2개월 뒤인 4월 말경에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압둘라 샤히드 몰디브 외교장관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전화를 해서 코로나19 감염증을 대응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말하며 한국은 뛰어난 방역으로 코로나를 잠재웠다면서 몰디브도 이에 협조를 요청한 것입니다. 4월 말에는 한국이 그야말로 전 세계의 집중 조명을 받으면서 국내외에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하는 시기였으므로 관계 당국은 세계 각국과 협력을 논의하기 바빴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몰디브는 여러 가지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영국 BBC는 현재 몰디브는 코로나를 비롯해서 국가의 재정 상황이 그야말로 최악으로 치닫는다고 보도합니다. 우선 몰디브는 중국의 1대1로 육상 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로부터 거액을 빌려 진행한 대형 건축 토목 프로젝트의 수익성이 낮아 빚더미에 앉았다는 보도가 나온 것입니다. 몰디브 정부는 중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의 만기를 1-2년 앞둔 상황에서 차관을 제때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영국 BBC 방송이 18일 전했습니다. 몰디브의 모하메드 나시드 국회의장은 몰디브가 중국으로부터 받은 거액의 차관으로 인해 빚을 수렁에 빠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관을 상환할 수 있을 만큼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그 어떤 사업 계획도 빚을 갚을 만큼의 능력을 보여주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국의 전형적인 함정적 사업 방식이 결국 몰디브를 좌초시켰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은 1대1로를 진행할 때 파트너십에 의해서 상대방 국가와 상생하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하는 걸 간과합니다. 상대방 국가도 잘 되어야 그 다음 수주로도 진행이 되며 사업성이 좋게 나와야 중국의 돈을 빌린 경우라면 상환도 수월하게 해나갈 수 있는데 중국은 오히려 사업비를 심하게 부풀려서 뒤집어 씌워버렸습니다. 게다가 대다수의 건설 노동인들은 중국인이 파견되니 많은 나라들은 자국의 경제적인 효과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인도네시아와 방글라데시와 같은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도 건설 인부를 중국인을 데려다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 규모가 취약한 나라들은 중국과 단 한 번의 거대 프로젝트만 진행하더라도 나라가 휘청입니다. 몰디브 나시디 국회의장은 중국에서 빌린 명목상 부채는 31억 달러 3조 6천억 원 상당이지만 실제 받은 액수는 11억 달러 1조 2,700억 원 상당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2조 원 가량을 중국이 중간에서 가로챈 것이나 다름없는데 몰디브는 이것을 버틸 재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몰디브의 국내 총생산 GDP가 49억 달러 5조 7천억 원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차관의 총액이 연간 GDP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셈입니다. 결정적으로 중국에서 빌린 대규모 자본으로 진행한 사업 중 말레섬과 훌루 말레섬을 잇는 대형 교량 시나말레가 대표적으로 수익성이 낮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몰디브 정부는 이 다리를 통해서 관광 활성화는 물론 몰디브 경제가 살아날 것으로 예측은 했는데 문제는 중국 정부와의 1대1로 계약이 어떤 의미인지 공사비가 어떻게 될지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시나말레교는 왕복 4차선의 연장 2.1km인 대형 교량으로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서 몰디브 정부가 2억 달러를 빌려 건설한 뒤 2018년 9월 개통했습니다. 말레와 훌루말레의 발레나 국제공항을 잇는 이 다리로 인해 교통의 편의성이 매우 높아졌지만 코로나19 관광 수입이 줄어들면서 중국으로부터 빌려온 거액의 차관을 상환하는 게 매우 어려워진 것이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은 이러한 중국의 1대1로의 자본 성격을 두고 파괴적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만 말 그대로 몰디브의 재정을 완전히 파탄낸 정황이 드러났으며 복구조차 불가능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서 오히려 기우라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몰디브가 괜찮다고 하는데요. 장리정 주 몰디브 중국 대사는 BBC에 몰디브가 부채 함정에 빠질 위험에 있다는 것은 허구라면서 중국은 몰디브나 다른 어떤 개도국에도 차관과 관련해 원하지 않거나 의지에 반하는 추가 조건을 제시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많은 국가에서는 애초에 중국이 바가지를 씌운 데다가 철저하게 중국 중심의 계약서를 들이밀었기 때문에 결국 국가 재정이 파탄난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옵니다. 지난 4월 강경화 장관의 협조를 구했던 그날에 몰디브는 IMF로부터 자금 수요를 받기에 이릅니다. IMF는 신속 금융제도를 통해서 약 3천만 달러 규모의 자금을 급하게 지원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IMF는 몰디브는 현재 코로나19로 관광객이 끊기고 국가 재정이 지극히 어려운 사태라고 언급했습니다만 사실은 주요한 원인은 중국에 상환하고 있는 빚더미로 끝없는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중국 1대1로를 맺은 나라들이 줄줄이 IMF를 녹화하자 미국이 이를 막고 나섰습니다. 미국 상원 의원들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서한을 보내 중국 1대1로에 빚진 나라들의 IMF 자금을 차단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습니다. 당시가 2018년으로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이 이미 10차례 이상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줄줄이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미중 간의 싸움으로까지 번져 나가버린 것입니다. 한편 만약 몰디브가 한국과 경제 개발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가정도 해보게 되는데요. 물론 몰디브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그것이 한국에도 큰 사업성은 없을 테지만 한국의 신남방 정책의 모토는 중국의 파괴적인 자본과는 격이 다른 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 정부는 사람 평화 상생 번영 공동체 이른바 3P를 핵심으로 하는 신남방 정책을 펼칩니다.
진행되는 프로젝트들은 상대방에게 자본을 뜯어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상대 국가와 상생을 기본으로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맺는 관계로 가는 것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설수에 올랐던 베트남은 이번 주에 강경화 장관을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초청했습니다. 베트남은 신남방 정책의 주요 국가이기도 하면서 외국 투자 국가 중에 한국 비율이 가장 높기도 합니다. 한국과의 비즈니스를 오랫동안 경험한 국가이다 보니 한국을 신뢰할 수 있었으며 결국 자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코로나 때문에 한국을 막았던 것을 민망해하며 다시 한번 한국을 최고로 우대하는 모습이 나오는 것이죠. 강경화 장관은 베트남 총리를 예방하는 등 베트남의 최고 인사들과 양국의 경제 협력을 논하기도 했으며 코로나19에 따른 격리 조치를 완전히 면제받았습니다. 몰디브는 뒤늦게 중국과의 거래가 잘못된 것을 깨달아 인도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인도 역시 여러 가지 국내 문제가 얽혀 있는 데다가 중국과는 앙숙이라서 몰디브에 자금을 대줘봤자 결국 그것은 중국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어 난관입니다. 또한 몰디브는 자금난 외에도 코로나19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데 코로나 1일 확진자가 100명에서 200명 사이를 넘나든다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중국과 1대1로를 진행했던 몰디브에 중국 근로자들이 대거 오면서 코로나가 확산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마치 지난 2월 이탈리아에서 중국의 근로자가 이탈리아와 중국 간의 1대1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확진자가 퍼졌다는 의혹과 비슷한 것으로 몰디브는 중국의 1대1로를 비롯해 코로나 확진자 역시 대거 받아들인 게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옵니다. 중국 당국에서는 오히려 몰디브 당국이 코로나 위기에 빠지자 중국 정부에서 몰디브 현지의 방역시설 건설을 지원해주는 등 방역 모범국으로서 묵묵히 중국의 역할을 수행했다는 의견을 냅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정반대의 발언까지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범 방역국인 중국은 전 세계의 1대1로를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며 이탈리아는 물론이고 태평양 섬나라, 아프리카까지 중국의 코로나19 협력을 위해 연락했다고 한 것입니다. 3월경 중국은 코로나 감염이 잦아들고 있었으며 전 세계에서는 방역 물자가 극도로 부족했습니다. 따라서 많은 나라들은 방역 물자가 생산 가능하고 남아있는 중국에 연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당시 경수왕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은 책임지는 자세로 태평양 섬나라들에게 코로나19 정보를 알려주고 국제사회와 방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전 세계 공중보건 안전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코로나19 중국 책임론을 주장하는 나라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보복하겠다는 의견입니다. 대표적으로 호주는 코로나가 중국 책임이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조했다가 아직까지도 중국의 온갖 경제 보복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약소국들은 그런 비슷한 말도